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황태현 교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아주 특별한 황태현 교수님 이외에 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게스트로. 저기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장님이신 김찬숙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땜빵으로 왔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또 이제 유익한 또 역사 강의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그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제 그 김원홍 그 광복 회장님이 기념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 보셨죠? 네. 그 말 들어가기 전에 예. 우리 여기 이 방송국 서국장님이 그 전광훈이 응징으로 가가지고 광화문을 너무 휘젓고 다녀서 그 2주간 지금 격리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센터장님이 구원투수로 나오셨습니다. 2주간 격리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어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이틀만 하는 예, 거죠? 우선 이틀만. 예. 검사를 안 받아봐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그 덕분에 이렇게 뜹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또 근대사의 무식한 세 사람이 그것도 이제 근대사의 무식한 여성계 대표 우리 센터장님과 근대사의 무식한 남성계 대표 이 두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도 근대사를 이렇게 깊이 궁리하다 보면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작가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김원홍. 자, 김원홍 광복회장, 저 8월 15일 날 광복회장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사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 광복 회장님이 기념사를 한 걸 가지고 야당이 시비를 거는 것은 사실 친일을 청산하는 문제는 여야가 없어야 되고 뭐 계급도 초월하는 문제인데 이념의 문제인가요? 지역도 초월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우리 지금 미래통합당이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자기들 안에 물론 다 친일적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친일적인 사람이라 스스로 그걸 자인하는 꼴이 되는 그런 비판인데 비판을 때 쓰는 용어는 무지하게 과한 용어들을 주로 썼죠. 물론 그 개개인의 역사관 또는 자기가 연구해 본 것에 따라 전문가들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조하거나 또는 그 논조 또는 그 정서를 같이 허리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강의 기조는 광복 회장으로서 할 만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뭐 가장 문제가 된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다. 또 하나는 안익태의 애국가를 친일 그런 친제국주의자의 애국가를 지금도 부르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발언들인데 그 두 가지는 이제 그들이 집중적으로 김종인 대표도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원웅 회장은 이승만을 친일파로 몰지 않았어요. 원래 독립지사가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런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그 특별 법정을 국회에 세웠는데 그 법정을 친일 경찰들을 몰고 들어가서 해체시킨 건 아무리 그 애국지사 이승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 실책을 지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친일 청산이 안 됨으로써 지금까지도 이제 친일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잘난 척하고 그것을 미래통합당이 편드는 또 한 번의 이승만 같은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친일파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이승만은 출발은 친일파로 출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나의 오토그라피라고 해서 나의 자서전이라는 오토바이오그라피라는 자서전을 영어로 쓴 걸 읽어보면은 1898년 9년 1900년 사이에 만민공동회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제 1급 연설가가 이제 이승만이었는데 그 이승만은
일본 밀정들이 대주는 돈을 받고 움직였고, 그리고 숨어 지낼 때는 일본 밀정들이 숨어 있는 그 버티고개, 지금 이제 어디냐, 충무로가 원래 일본인들의 상거래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숨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이제 꿰매 넘어갔는지 일본인들의 말에 확신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이 바이오그래피라는 것에서 자기 젊은 시절의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들을 포섭하려는 일제의 마수에 걸려들었다라고 우회적으로 자기를 사과한 게 있어요. 그러면 사과했다는 것은 자기가 친일 행각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물론 친일 행각을 하고 사과한 사람도 드문 거지만 사과한 것은 이미 친일 행각을 스스로 인정한 거고, 그 이후에 독립지사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친일파들을 껴안음으로써 이제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자기 세력화한 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실수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실책들을 범한 거고, 그런 식으로 실책을 따지면, 이승만 같은 실책 따지면 안중근 의사도 동학군을 터보러 다녔고, 김구 같은 동학군을 잡으러 다닌 거, 그리고 일제의 동양평화론을 칭송하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친일적인 생각을, 친일 반러시아적인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안중근 의사가요? 네, 안중근이 이또를 저격하기 직전까지. 네네네. 스스로 또 그렇게 써놨어요. 네. 여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이 그런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죽인 이유는 동양평화론에 따라서 이 황색인종들이 백색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일본이 그래서 그걸 따라갔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잡아먹더라. 우리 대한제국을. 그래서 쏘았다는 전체적인 흐름이고, 실망해서. 그러면은 친일 행각을 한 거죠. 언행을 했고. 네네. 그리고 민영환도 한동안 엄청나게 친일 행각을 합니다. 네. 그것을 고종이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 측근으로 쓰면서 친일을 벗어나고 그랬겠죠. 그리고 좀 이따 많이 인용하게 될 황현도 사실 친일파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용일주의자예요. 우리가 친미주의자를 두 개로 나눌 때 숙미주의자와 용미주의자로 나누잖아요. 미국을 받드는 자들이 있고 성조기들 있고 강화문 네. 나오는 사람들. 이번에 일장기하고 성조기를 연결시켜서 나왔던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용미주의자. 미국을 이용해 먹자, 우리 이익을 위해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친미파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런 용일주의자, 일본을 이용해서 근대화를 하자고 하는 쪽에 서 있었던 게 황현입니다. 네. 근데 자결해 버렸잖아요. 네. 민영환도 그렇게 친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애국적인 행동을 하다가 자결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죄가 죽음으로써 다 사해진 거고, 안중근도 결국은 민족 영웅으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목숨 걸고 그 고종의 명령인 고종의 명령으로 이또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개인 자격이라고 절대 한 번도 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자기가 참모 중장으로서 수행했다고 그러죠. 자기를 참모 중장이라고 임명한 사람이 계시고, 누구냐고 그러니 고종을 절대 안 불어요. 죽을 때는 고종에게 보내는 붓글씨 2점을 남겨놓고 이제 형장 이슬로 사라지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건 개인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고종이 임명한 군인으로서 행한 거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일본 그 무슨 그 대변인격의 장관이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던데,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고종의 군인으로서 저격을 한 것이다. 고종의 눈에 안중근은 두 가지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는데, 뭐 친일적인 언행이나 행각을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시 고종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나쁜 놈으로 처단하려고 들지는 않았어요. 다만 우리나라 민족이니까 자기 명은 다 받을 거라고 받고,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서 이 사람이, 다른 헛소리는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황제를 받드는 보황주의에 있어서 황제를 보호하고 또 그 사람을 복권시켜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보황주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으로서는 가장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고종은 말이 나오면 뭐 불속으로 뛰어들 사람이었고, 두 번째, 아마 한반도에서는 총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또 저격할 때 보세요. 그 7발인가 들어있던 총탄 하나 남기고 6발을 다 쏘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나 요인들을 한 명도 스치도 않고 일본인만 골라서 다 때려서 쏘았으니까 얼마나 총을 잘 쐈습니까? 예. 근데 총을 잘 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포수들이 많아서 그 포수 대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포수대회 가서 1등 그러니까 장원을 맨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고향에서 제2 고향에서 포수대회를 자기가 열어요. 그리고 자기가 장원해. 그럴 정도로 유명한 총재비였습니다. 포수로서. 그리고 자기가 그 여순 과목에서 너 직업이 뭐라고 직업란에 쓸 때 포수라고 썼어요. 처음에 포수라고 위장했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참모중장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는데 안 그러면 개인 터리스트가 돼가지고. 근데 고종이 26명의 그 군인들을 입도를 처단하러 보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안중근이요? 안중근이 그냥 26명 중에 원오브 댐이에요. 그러니까 26명 중에 유일하게 성공한 게 안중근이었나요? 네, 근데 그 포수로서의 동물적 감각으로 이 역전을 지나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얼빈으로 혼자 가요. 혼자 가서 거기서 혼자 단독으로 그 일본인 3명을 쏘고 이또에게는 3발을 쏘아요. 6발이지 그러니까. 한 발은 자기가 자결하려고 뽑았는데 손을 막 잡아당긴 퉁에 못 쏘고 이제 한 발은 그 실탄집에 남아 있었고요. 그런 실수를 그 당시는 너무 어느 노선을 걷는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웠고 김구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나 또는 신채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면 우적을 가릴 수 없는 아주 혼탁한 이데올로기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친일파라고 그때 하더라도 악질 친일파가 아닌 한에서는 뭐 자동으로 역사적으로 용서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 그렇군요. 측면에서 이제 보면 그런 이승만의 그런 친일적 행각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렇지만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인 실수 그 친일파와 결탁한 건 사실이다. 네. 그다음에 안익태도 이제 유사한 데가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제가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라는 48년의 법을 내가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서 A급 반역자와 B급 반역자로 나눴는데 A급 반역자는 을사보호자에게 서명한 자, 한일 병합 조약에 서명한 자. 두 번째 범죄죠. 두 가지 범죄고 세 번째는 독립운동가를 가와 그 가족을 살상한 자. 이게 A급 역적이에요. 반민족 행위자. B급은 중추원 의장, 부의장, 그 의원을 한 자. 관료들. 아니 관료 아니 의원을 한 자. 네, 중추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관료로서는 책임관 이상을 처벌하고 그다음에 악질적인 관리 행각을 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악질 친일파들이 쭉 한 8개 정도, 7개 정도 나열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 책임관은 차관급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 중장이라도 차관급 밑에야.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B급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중장 이하의 고위 관리를 했던 일본 고위 관리를 했던 또는 군인을 했던 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냐면 이 법이 시효를 이를 때까지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 근신 처분을 하는 정도에 그쳤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익태는 우리나라의 그런 조약에 서명한 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독립군과 그 가족을 살상한 자도 아니에요. 다만 만주국이라는 일본 괴뢰국이 쓸 때 그 만주국을 예찬하는 그런 교황학 만주한상 그것을 지휘를 맡아서 해요. 우리와 직접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만주국을 예찬했으니까 일본이 세운 만주국의 장교가 박정희도 만주국 장교였죠. 그리고 간도 특설대도 거기에 다 소속된 거였기 때문에 그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 그가 간도 특설대에 들어갔거나 만주 군인도 아니기 때문에 독일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걸 한 거죠. 나치에 협력을 한 건데 나치 부역자를 우리나라에서 보면 친일파지 악질 친일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의를 달 수 있어요. 김원웅의 그 안익태의 그 행각에 대해서 행각이 친일파다. 친일파를 맞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저는 아니라고 보죠. 친일파는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숨만 쉬어도 친일파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70년 동안 우리가 부른 애국가의 그 곡을 바꿔야 되느냐? 이거는 저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원웅 회장이 그 말을 한 것은 또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복국 회장 말고 그것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익태의 애국가 멜로디가 적어도 그런 내력을 가졌다는 것은 광복 회장으로서는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마음속으로 용서해 주더라도 각자가 용서해 주는 문제라서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익태 말고라도 거기서 얘기되고 있는 톤으로 뭐 어느 정당이 그걸 정책화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유사한 내용은 옛날 광복 회장들도 똑같이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광복되지 않았다. 우리 대한민국을 광복해야 된다. 더 광복해야 된다. 그 말은 옛날부터 하던 말이에요. 갑자기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은 지금 일본이 우리를 보복하려고 보복 중이고 경제 보복 중이고, 그런데 그 말을 들고 나온 것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모처럼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는데 아마 이걸로 폭탄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거꾸로질 가능성이 커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대단히 올바른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았나. 이번에 큰 실수를 이승만이 친일파와 결탁한 만큼의 실수를 이 미래통합당은 지금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대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 보복은 백성이 응징은 할 겁니다. 응징. 교수님, 그러면 이런 안중근 의사라든가 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사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로 가르쳐 줬으면 될 텐데, 이제까지는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안중근 의사 같으신 분들도 애국지사로만 알고 있었지, 이분이 처음에 친일파였다가 고종의 밀지를 받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저격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우리 애국자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역사 시간에 바로 안 가르쳐 주셨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에 역사가 다 고등학교 역사에 다 쓸 수 없을 만큼 구구절절한 이야기라서 빼먹은 거고, 그것은 역사 선생이 간간히 그걸 집어넣어서 가르쳐줘야 써야 돼요. 근데 역사 선생이 그렇게 유식하지 못해요. 역사적인 지식이 생각해 보세요. 깊지 않았나 이 보네. 대학교 4학년 나와가지고 국사학과나 국사교육과 나와서 그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려면은 석사 학위 이상 박사 학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서구에서 남의 선생 노릇을 한다는 것은 석사 이상 학위가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이 대졸이 해요. 그래서 대졸 망국론을 내가 계속 피잖아요. 우리 이 작가 석사학위 받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 앉아서 국민을, 그래서 내가 우리 세 사람 모시고 온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좀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자, 여러분, 우리 교수님이요, 얼마나 대단한 교수님인가 하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교수님이 이번에 중국 인민일보사에서 출판사, 인민일보 출판사에서 그 책을 하나 내셨어요. 이제 공자에 관련된 책을 내셨는데,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고향에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역수출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는 것은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 인민일보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말로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여 서구 사상 계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뜻은 통하게 해서 냈고요. 뭐 중국 사람 다음에 중국 대사나 부대사 만나게 돼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책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고향으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고 15년 한국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는 말고 부대사는 김연광이라는 분은 그리고 구하기 어려워서 내가 구해갖고 전화 주려고 지금 구해놨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동학군에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명성황후 민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을미외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또 다른 학자들 중에도 저처럼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을미사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변은 뭐 우리가 6.25 전쟁도 6.25 사변이라고 해서 어떤 객관적인 사건 별난처럼 부르는데, 누가 이 별난을 일으켰는지가 이렇게 하면 불분명해져요.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6.25 사변 그러면 남한이 쳐들어갔다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남침 북침 소리 헷갈리니까 옳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을미 사변이라고 하면 일본이 저지른 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을미 외변이라고 해야 맞다.
우리는 그렇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외변이라고 배웠어요. 삼포 외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저희는 을미사변으로 배웠어요. 예, 을미사변은 그러게요. 역사 시간에. 적절치 못한 일본의 여기서 침략 행위 이 범행을 감춰주는 중립적인 용어라고 봐요. 그것은 왜 외적을 중립화시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을미사변이 아니라 을미외변이 외변이 맞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895년 10월 8일 날 이 일미 외변이 벌어졌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예, 자료 화면 좀 부탁해요. 예, 그 갑오 외란도 벌리고 청일전쟁도 벌려서 그들이 거의 2만 명이 죽으면서 조선반도와 요동반도를 차지했는데 요동반도는 삼국간섭으로 개원했고 근데 조선반도도 잘못 오면 러시아의 강력 개입으로 무장 해제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종 임금 부처가 가장 강력하게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당시 모든 정치 세력과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건 민씨들이었는데 이 민씨들의 힘을 이용해서 민비가 가장 강력하게 힘을 썼죠. 그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민비 때문에 잘못하면 그 두 번의 전쟁을 치른 그 결과물을 싹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 원통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비를 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 이노우에 공사를 빼고 소환하고 미우라라는 삼포 한자로는 삼포 미우라 공사를 보내는데 이들 육군 장군 중장 출신이에요. 이자가 이 소위 여우사냥이라고 저희들이 부른 이 민비 시의 자시 찔러 죽였다 해서 자시라고 하는데요. 자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옆에 이웃나라의 왕비를 죽이는 문제는 중대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중 4중에 흑막을 쳐요. 연막을. 그래서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연막은 뭐냐면 대원군이 민비와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원군과 그 세력이 죽인 것이냐 거기에서 마포에 살고 있었는데 대원군을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군인들이 그 가마에 태워가지고 경복궁에 갖다가 놓아버립니다. 일본 군인들이요? 일본 군인. 일본 군인들이 그러니까 대원군을. 이게 네. 일본 군인과 일본 낭인들이 가가지고요. 네. 근데 그 경복궁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당에 서 있었어요. 이들이 그건 이제 겉으로 보면 대원군이 민비를 죽인 것처럼 만들어요. 첫 번째 그게 연막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막은 그 일본 놈들이 괴뢰군으로 교도중대라는 걸 조선인들로 만들었는데 그 조선인들 부대에 그 200명 정도 된 것을 늘려서 약 1200명까지 그들이 이제 확대해요. 그러니까 그건 친일적인 군대죠. 친일 괴뢰군으로 두 번째 연막을 칩니다. 친일 괴뢰군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본군도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면서 훈련대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조선인 괴뢰군이 먼저 들어가고 일본군이 따라 들어가는데 그것을 홍계훈이라고 하는 앞서 그 동학군을 진압으로 내려간 네. 진압군 총사령관인 홍계훈이 민비의 호위무사라고 그랬죠. 호위무사가 이제 중장 계급을 닳고 있었는데 그 경복궁을 정문을 막아요. 못 들어가게 들어가면 한 놈이라도 들어가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일본군 장교들이 달려들어서 권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그래서 이제 홍계훈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소리를 홍계훈이 벼락 같은 소리로 너희들은 왕궁을 침범을 했다고 그러니까 조선말로 그러니까 훈련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조선 사람이니까 엄치다고 그들은 물러나 있는데 이 장교놈들이 들어와서 그 죽인 거예요. 이 장교들은 어디서 왔느냐? 미우라가 특별히 한 14명 중에 중이 주로 이제 대위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서 홍계훈을 죽이고 그다음에 왕궁을 올라가는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밧줄을 걸치고 하는 역할. 그래서 넘어가 가지고 경복궁 문을 열어요. 안에서 들어가서 우리 수비대를 죽이고 그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들은. 근데 이제 두 번째가 훈련대 연막 전술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대위들이 연막 전술이 쭉 있는 거예요. 그 대위들 안쪽에
일본군 쫄병들이 서 있는 거야. 예? 이제 대위가 그걸 지휘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그 일본군의 핵 중에 핵인 미야모토 다케다로와 그 특무상사 하나, 두 명이 이제 사병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 병사가 아닌데 이들이 그 안에서 작전을 이제 찔러 죽이는 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대원군 연막 하나 빠졌다. 그 훈련대와 이 대위들 사이에 그 스시들 그러니까 낭인들 뜨내기 무사들이요. 무사들이 이제 한 40-50명이 동원이 돼서 거기에 우왕좌왕 막 해요. 그리고 이제 민비를 미야모토 다케다로가 이놈이 교도중대의 훈련 교관이었는데 이놈이 찔러 죽이고 이제 시체를 거기다가 던져놔 버렸는데 이 낭인들이 이제 나중에 몰려들어서 그 시체를 간음을 합니다. 시간을 하죠. 그리고 시간을 하고 잘라서 불로 태워요. 태워서 그 연못에 던져버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체가 일부만 남아 있어서 명성하고 능에는 온전한 시체가 아니라 뭐 일부, 뭐 팔, 어깨 일부만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참한 이 짓을 범한 놈들은 1차적으로 죽인 사람은 미야모토라고는 일본군 소위예요. 그리고 이제 몽땅 나중에 이걸 죽이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국제 외교 선상이 문제가 돼가지고 일본군이 궁지에 몰리는 사태가 벌어져요. 뜻밖에도.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가느냐. 이 낭인들하고 대위 중위들 있죠. 새로 들어온 놈들. 그놈들 네. 몽땅 잡아서 일본에 가서 나가사키에서 나가사키인지 히로시마에서 재판을 하는데 나중에 다 무죄 방면을 해요. 당연히 거기에는 그 시혜자가 없어요. 하수자가. 직접 찌른 자가. 이 미야모토 다케다로는 다른 일본군 전함을 통해서 두 놈은 따로 그 빼돌려서 일본에 먼저 와 있었고 그 다른 부대에서 네. 이제 다른 부대에서 이놈은 있다가 이제 제대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소위하고 특무상사 두 놈이 가는데 엄청난 타전을 해대요. 지금은 그 교신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요 놈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요 놈이 도착했느냐 마느냐 계속 육군 대장에 계속 확인해 되고 외무성에서 확인해 되고 막 그러는 거니까 요 놈이 중요한 놈이죠. 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요 놈은 한 2달 뒤에 대만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헌병으로 다시 재고용돼 가지고 가서 있다가 죽게 되는데 요 놈이 죽어서는 전사자 명부에는 들어있는데 야스쿠시 신사에는 없어요. 요걸 야스쿠시 신사에 모셔놓으면 옆에 나라 왕비를 죽인 자이기 때문에 그걸 왜 받느냐 해서 계속 외교 문제가 생길 걸 생각해서 야스쿠니 신사는 모든 전사자는 다 야스쿠니 신사에 모셨는데 이 두 놈만 싹 빠졌으니까 요 놈들이 그 진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재판받은 놈들 중에는 하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된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일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첫 번째 연막이고 두 번째는 우리 훈련대고 세 번째는 낭인이고 네 번째는 이제 일본군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우라가 무슨 짓을 하냐면 대위와 이 낭인들한테 니들이 직접 민비를 죽였다고 하는 소문을 무용담을 막 퍼뜨려 그래. 술 먹으면서 계속 전국적으로 그러고 다녀요 놈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김구도 술집에서 듣다가 성질나니까 이제 일본군 장교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이제 실제로 그 민비를 시해한 자는 아닌데 무용담을 하니까 죽인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막을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누가 죽인지 모르게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옆에 나라 왕비를 죽이는데 그런 낭인 쪼무레기들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일개 정부가 천원까지 아는 이 작전인데. 그리고 민비의 거처를 누가 알려줬어요? 민비의 거처는 지들이 뒤지고 다녀서 알아낸다고. 민비가 누군지를 모르고 막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건 곤란해서 찾아서 죽이는데 뭐 몇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끝내 우리 국사학계에서 누가 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미야모토가 죽였는데 그러니까 정식 군인이 죽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고 옆에 나라 국모를 시해할 수 있습니까? 아주 상식을 어긋나는 역사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낭인이 죽인 걸로.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한영우 교수도
이 낭인 5명 중에 하나다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은 정도지 이걸 밝혀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저 기자 출신 박사 2명이서 동일한 동아일보 기자 출신 사람하고 동일하게 박사학위를 쓰면서 이걸 이제 최근에서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서 밝혀낸 거예요. 미야모토 다케다라고 하수자다라고. 그 일제는 이제 이 부인을 죽여버리면 왕비를 죽이면 고종도 심리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고 고종을 좀 우습게 본 거죠. 예, 그 하나 죽여서 둘 죽긴 효과를 내려고 그러고 바로 김홍집 괴뢰내각을 세웁니다. 이게 두 번째 제2차 김홍집 괴뢰내각이에요. 아니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쨌든 침략하고 먹기 위해서 했던 짓이잖아요. 그러면 고종을 시해하는 게 더 일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시간이 안 걸리고 더 빠를 텐데 왜 하필 민비를 고종을 시해하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돼요? 예? 누구를 왕으로 세워? 그때는 왕자 중에 누구도 친일파로 기르질 못했어. 그 뒤에 이 사건 뒤에 이제 그 누구냐 이강을 데려가서 이제 그 순종을 대체할 그 인물로 세우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그때는 그가 친일파로 살아날 때는 고종도 위태롭고 늘 왕권이 교체될 위험에 처해가지고 또 그런 변란도 많이 일으켜요. 대한제국 때 2-3번요 이강을 불러들여가지고 고종 황제를 없애버리는 그 변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강은 그렇게 정신이 그들에 의해서 썩지 않아요. 돌아와서 독립투쟁을 하니까. 그리고 고종이 나중에 믿고 밀사로 파견을 하니까요. 이강을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고종이 지명한 후계로서 순종 외의 다른 후계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둘은 이제 배가 다른 형제인데 그건 이제 너무 앞으로 나간 거고 아무튼 이 사건으로서 보면 이제 이 민항우가 고종과 더불어서 삼국 간섭을 유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역사책에는 삼국 간섭은 저절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덕을 우리가 후과를 본 걸로 그게 아니라 고종과 민비가 적극적으로 러시아 비밀 친서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외교를 통해서 삼국 간섭을 유도해내는 거예요. 우리 조선을 이들이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그러놓고 우리를 지금 멸시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 조선은 명이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 이런 뜻으로 개입해달라는 아주 절절한 친서를 보냅니다. 이 아마 교수님 이 고종과 그 왕후가 그 권동수라는 별입시를 그 러시아 공사관에도 이렇게 밀지를 보냈잖아요. 그게 들켜서 민비를 살해했다. 아니 그건 그런 아니고 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고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권안무개 등등의 여러 차례 밀서가 가는 것을 일본 놈들이 냄새를 맡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제 비밀 이름으로 하니까 누군지 지금도 잘 확인도 안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문서상의 사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본 놈들의 일본 공사관 기록에만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받았으면 받은 친서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친서를 이제 연구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어디에 차려져 있을 거라고요. 이 대목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나는 더 연구를 한다면 이걸 연구해야 된다 봐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삼국 간섭은 민부와 고종이 유도해낸 거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왕의 입장을 처음 들었으니까 아니 러시아 공사관이 서울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러시아 공사를 통해서도 말을 하지만 직접 친서오는 효과가 다르거든요. 왕대 왕의 친서오는. 거기다도 여러 번 비밀스럽게 전해요. 미국 공사도 두르고 러시아 공사에게 강력 개입을 요구하는 걸 보내는데 러시아 공사의 그 전달이 과연 러시아 외무성에서 그렇게 유력적이었을까 의심을 하면서 또 다른 밀사를 보낸 겁니다. 고종과 그러니까 백방의 노력을 한 중에 이제 이 친서 외교를 하는 거예요. 친서 외교는 이때도 유효했지만 나중에도 엄청나게 망명하는 과정에서는 또 유효하게 돼요. 러시아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내는 게요. 그리고 니콜라이 2세와 이제 막 형제 지명을 맺을 정도로. 문제는 이제 민비가 주로 뭐 우리 여성도 나오 계시지만은 여성으로서 그 행태나 행실이 옳지 않았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시아버지 기원군과 뭐 갈등이 많았다. 많고 그랬다. 사리 사욕만
챙기고 이렇게 이제 한 걸로 돼 있어서 지난번에 서국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친일파와 또는 친일파의 말에 근거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낸 이제 민비의 상 이미지이고 또 고종의 이미지이기도 한데 친일파가 어떻게 민비를 당시 보고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그 일러먹과 비난을 해서 욕을 써서 보냈는지 그걸 알려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인 유길준의 말을 보면 알아요. 유길준은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쓴 자인데 서유견문을 썼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 한국의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아주 별 볼 일 없는 책이에요. 이건 일본의 복택육일이라고 하는 그 일본 놈 중에도 특히 제국주의적인 자의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거의 이제 모방해서 지가 갔다 온 거 다 해갖고 낸 책이 이제 서유견문입니다. 흑구자와 유기찌라고 이제 일본 말로는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별 볼 일 없는 책자고. 그런데 그것도 일본에서 이 책을 인쇄했고 사실상 한문 책이에요. 토만 우리말로 달려져 있는 것이고. 근데 한글에 좋은 정밀한 활자가 없어갖고 일본에서 그 인쇄를 할 정도였고 무료 배포를 했던 책입니다. 그 책을 썼다고 그래서 뭐 좋은 책인 것,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면 참 큰 오산인데요. 대표적으로 징비록이라는 것을 유성룡이 썼는데 유성룡이야말로 동인의 간신 중에 간신으로서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당하도록 만든 7년 전쟁에서 그렇게 당하도록 만든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다시는 동인들이 그 이후에 한 명도 등용되지 않습니다. 서인만 등용돼. 서인은 이 기업지방과 호남지방만을 가리켜서 서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그 자의 실수는 너무 많아서 그걸 따질 수는 없지만은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그 당시에 연구를 할 때 모든 연구자들은 징비록이라는 책을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유성룡이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역사에서는 책 쓴 사람이 이기능적이 많은데 이 서유견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유길재라는 자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보면 여기 알 수 있어요. 민비를 어떻게 자기 미국에서 영어 배운 선생인 에드워드 모즈라는 사람에게 써서 보냈냐면 우리 왕비는 세계 역사상 최악의 악녀다. 그녀는 폴란드, 메리나, 프랑스의 마리 앙쩌네트보다 더 나쁘다. 영어로 된 거 제가 번역한 겁니다. 특히 서강대 역사학파들이 6.1쯤 편에 서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놔서 나는 별로 좋지 않은 연구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료를 읽어보면 그녀는 사악하기 때문에 지능이 뛰어났다. 법도 그녀 안중하에 없었고 국가와 그녀 마음속에 없었다. 유일의 목표는 돈이었고 사리사욕 챙겼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저녁을 먹기 위해 굶주린 호랑이가 사냥 나가는 것처럼 돈을 거둬들이는 데 미쳐 있었다. 돈을 착취하기 위해 국민을 고문했고 때로는 은밀한 감옥에서 몰래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권력으로 부유한 사람에게 벼슬을 팔기도 했다. 하찮은 고실로 재물을 몰수하고 정의를 팔아넘겼다. 그녀가 임명한 도적과 같은 하급관리가 지방상인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농민으로부터 임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그 액수는 매우 버거워 해마다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보다 더 컸다. 위에 전국에 널려 있었다. 그녀는 국민의 생명을 자기의 식량을 위해 기르는 돼지나 옥수수처럼 깔보았고 국민의 재산을 그 발밑에 깔린 먼지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국왕을 무시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국왕은 일개 꼭두각시이고 왕비는 이를 갖고 노는 사람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왕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러면 유길준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썼다면 미리 흥분하지 마시고 조금 가면 더 흥분해야 될 것만은 더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1895년에서 1896년 2해 동안에 조선 내정을 탐사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파견된 특파 장교로서 육군 장교 까르다네프 대령이 아무르 광구 소속인데 똑같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종에 대해서 또 민비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 보고하고 만나보고 한 결과를 써놨어요. 근데 이런 보고서를 러시아 황제에게 이제 상신하고 있는데 국왕은 정사를 돈 버는데 많은 시간을 바쳤고 밤에도 일을 쉬지 않아서 새벽까지 강료들과 회의를 계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왕은 매우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고 고인이 된 왕비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왕은 한문어와 조선어만 할 수 있다. 그는 진심으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랐고 백성들은 그를 아버지처럼 존경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국왕은 일개 격투각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그를 아버지처럼 존경했다고 그랬어요. 정반대. 그렇죠. 네, 정반대 이야기네요. 왕은 조선 선조들 앞에서 종교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유자였지만 이교에 대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매우 간대했으며 선교사와 그들의 활동에 대해 호의를 지니고 있었다. 왕은 백성들의 교육도 크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은 매우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는 까르네이프의 말과 우리 국왕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6.1절의 말 사이에 비교해보면 어떤 놈이 이제 뭐 하나가 틀렸겠죠. 진실공방이니까. 이런 상황인데 민비나 고종이 자기 돈을 확보하려고 애를 쓴 것은 다 내력이 있는 거예요. 내수사라는 게 뭐냐면 내수사는 호조와 다른 거예요. 호조는 국가 경비 예산이 쓰여지는 데고 내수사는 왕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왕실의 경비. 왕실 경비를 쓰는 데가 내수사예요. 내수사의 장과 호조의 이제 판서 사이에는 늘 갈등이 이제 있었죠. 모자라면 달라고 그러면 빚으로 계산해 갖고 다음에 뭐 서로 갚고 이런 관계지 두 개는 완전히 달리 세퍼레이티드 분리된 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본 놈들이 갑오경작을 한답시고 갑오경을 한답시고 이 내수사를 국내부라고 하는 걸로 여러 가지 왕실 기구들을 합쳐갖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목표는 국내부를 자기들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래요. 왕이 어떤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들여다보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국내부를 호조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밀어붙여요. 고종은 끝까지 저항을 하죠. 그러면은 호조나 이렇게 정실 정부는 친일적인 정부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은 그것과 재정이 분리된 전통을 고수해 가지고 재정이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이 분리되는 건 근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일찍이 근대화가 돼 있었던 거고 그걸 분리시켜서 그들이 왕이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쓰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라는 게 고종과 왕비의 중요한 전략 전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정부로 돈이 못 들어가게 만들고 세금을 거의 다 여기서 내수사에서 거들라고 국내부에서 거들라고 그런 거고 나중에는 대한제국에서 개혁하는 모든 작업은 국내부에다가 이제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전 권력을 국내부로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정부에는 전부 친일파가 다 깔려가지고 모든 게 다 일본 손아귀로 즉각 뭐 실시간 보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로 보내지 않고 그 세금들을 걷어서 궁방전이 뭐 이런 것은 원래 왕실에 속해 있는 땅들이잖아요. 그런 걷어서 고종과 민비가 관리하려고 한 것은 당연한 조치예요. 친일적인 세력들로부터 이격된 독립적인 재정을 유지하려고. 근데 이놈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오외란의 전시 상황에서 왕비는 이나 거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물리치고 친일 괴뢰 타도를 위한 항일투쟁과 민족군대 융성, 국가개혁 추진, 근황세력 확보 등을 위해 벼립시를 전국적으로 잘 운영하여 벼립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죠. 고종과 자신의 정치 자금을 어떻게든 친일 괴뢰 정부의 세금보다 더 많이 마련해야 했었다. 벼슬과 아전자리를 파는 것은 18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 계속된 서양의 엽관제와 정실주의처럼 조선 후기에 들어 국가 재정과 내탕고를 채우는 정상적 관행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전과 일반적인 낮은 벼슬아치들을 팔고 사는 것은 조선시대 내내 하던 일이에요. 특히 전란이 나면은 그 벼슬을 팔아서 그들이 주는 그 쌀이나 이런 걸로 병참을 쓰고 그랬던 것이고 그건 군량미로 쓰는 건 당연했고 그에게 상당한 벼슬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간단히 요약하면 벼슬을 파는 거죠. 근데 벼슬에 가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 명예직으로 끝나는 산관이라고 해서 그 흩어질 산자 써서 명예직을 주고 그걸 했고 또 관직을 주는 경우도 1년을 넘기지 않고 다시 뺏어버렸어요. 1년간 해먹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전이라는 자리는 대단히 독특한 자리인데 모든 백성이 옛날 고대로부터 가서 자기가 관청리를 봐줘야 돼. 돌아가면서 향토 뭐지 지금 뭔 근로 방위병처럼 네. 지금은 뭐라고 하죠?
뭐 상금 공익요원처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공익근무원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나라가 복잡해지고 커지고 재정도 커지면서 글자도 잘 알고 수학도 잘하는 사람만이 이걸 전담해 가게 돼요. 그러면서 아전이라는 특별한 전담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민이 돌아가면서 하던 것이. 근데 이것은 의무로 하는 거니까 그 집안 내력으로 가는 거지만 월급이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월급이 없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월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남이 좀 구전돈 띄워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게 이제 아전의 신세였어요. 아전이 백성들한테 돈을 뜯어먹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었다. 안 그러면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줄 국가 재정은 없고, 또 그다음에 이 지방 수령들 혹시 뭐 목사나 뭐 지방관을 하더라도 월급이 무지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오두미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냐 그런 귀거래사 같은 규절이, 내가 5대 한 달에 오두미 5마리의 쌀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월급이 오두미였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싸서 사실 봉사직이나 다름없는 게 조선의 관직이고 중국의 관직이었어요. 대대로 유교국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명예직인 거예요. 과거 시험 공부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걸 내가 했다는 걸로 양반직을 유지하는 명예직이나 다름없는, 오늘날처럼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걸 팔면은 사실 팔렸는데, 서양은 최근까지도 이 동양에서 관료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도 정실주의, 그러니까 그 선거할 때 도와준 사람이나 또는 어떤 귀족하고 친한 사람들을 갖다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도와준 사람에게 그 관직을 주기 위해서 반대편에서는 그 관직을 사냥하듯이 열심히 추구하는 역관제를 운영을 했다. 네. 지금도 이제 우리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역관제죠. 뭐 고시 봐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시 봐서 된 사람 중에도 가지만은 고시 받다는 이유로 해주는 건 아니고, 대통령 선거할 때 도와주거나 무슨 참모를 대통령 선거부터 한 사람에게 주는 건 여전히 역관제예요. 스포일드 시스템. 스포일드라는 것은 부패했다, 망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번역을 잘해준 거지. 엽관제라고 그 말을 스포일드 시스템을 번역해 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황현이 입에 뭐라고 써놨느냐. 황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일 분자예요. 일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대화를 해야 되는 친일 분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박영호 친일파를 추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영호는 황현의 매천야라고 안에서 욕을 안 하는, 황현이 욕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에 속합니다. 자기가 친한 사람이니까 이제 조금 좋게 써요. 그런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 당연히 이 박영호나 김옥균을 역적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고종이 미웠겠죠. 근데 이 사람은 과거를 장원급제한 사람이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우리 사대조 할아버지라고. 장원급제한 양반이라 그 왕의 최측근 신하 중에 자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내 내부 사정을 잘 알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국가 재정은 이미 바닥이나 적절히 조치할 수 없었으므로 관직을 팔아 충당하는 것도 부족해 또 크고 작은 과거까지 팔았으며, 여기에 더하여 물 좋은 아전자리까지 팔아야 했다. 아전자리 중에는 그냥 완전히 봉사만 하는 자리도 있지만, 물이 좋아서 그 끝발 뿌릴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쌀도 좀 많이 걷고 소금도 많이 거둘 수 있는 자리, 그것까지도 팔았다. 여기에 더하여 물 좋은 라고까지 말한다. 명성황후는 재정 고갈 상황을 늘 걱정했으며 이 군경을 타파하기 위하여 수령직을 팔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인용이에요. 민궁원에게 가격을 매겨 올리게 했다. 그러나 민궁원은 역시 백성에 가까운 관직을 팔 수 없다고 여겨 응원한 자가 없도록 녹봉 1만 꿰미의 관직이라면 2만 꿰미로 가격을 2배로 올려갖고 공고를 냈는데, 하지만 응원한 자가 더욱 다투어 몰려들었다. 그렇게 비싸도 그걸 헐려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왕비는 이제 재정을 확보해서 이제 항일 투쟁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놓은 거죠. 늘 항일 개혁을 위한 정치 자금을 모아야 하는 궁지에 처해 있던 왕비에 대한 6.1전의 저런 왜곡 비방은 실로 불경하고 극악무도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6.1전의 불경한 왜곡 비방은 구체적인 물증을 내어 그럴싸하게 조작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그야말로 점입가경이 된다. 뭐라고 영어로 된 걸 내가 번역을 했는데, 아까 모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선생에게, 왕비의 돈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 궁중에서는 매일같이 연회가 베풀어졌다. 2. 국민들은 고문과 착취의 고통으로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외치고 있을 때에도 그녀는 자기의 영생을 빌기 위해 천신과 국내의 땅과 산천의 정령 그리고 수백만 명의 우상에 대해 제사를 지냈다. 지금도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 있지만은 제사 안 지내면 그 당시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이게 왕이 제사를 안 지낼 때. 3. 온 나라가 어둠 속에 놓여 있을 때 궁중 안은 전깃불이 켜져 있었다. 물론 이것으로 새로운 문명의 빛을 보여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4. 그녀 자신과 총신들에게 값비싼 보석과 명조 옷감이 제공됐다. 군인과 관리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는데 전제는 약 1년 반 전부터 후자에게는 10년이나 5, 6년 전부터 제외되었다. 무당의 점쟁이, 가인, 무용과 각계각층의 양반들이 왕비의 총애를 얻고 돈을 마련해 궁중에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써서 보냈어요. 영어로요. 6일째는 왕비가 국군과 왕과 왕사자의 무사 건강을 위해 천지신명에게 제사 지냈는데 이것을 왕비가 자기의 영생을 빌기 위해 제사 지낸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또 이 무식한 왜곡 비방자 6일주는 무왕이 은나라 마지막 왕 주왕이죠. 주왕을 탄핵하며 열거한 11개 죄목 중에 9번째와 10번째 죄목이 상제와 지신을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과 선조 종묘를 벌어둔 채 제사를 지내지 아니했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유교국가에서는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야 되고 자기 조상의 제사 지내야 되는, 그리고 천지 신명이니까 오하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라를 위해서 지내는 제사지 자기를 위한 제사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안보상 궁중의 전깃불을 저녁 내내 밝힌 것까지도 문제 삼고 있다. 이모군란도 전깃불이 없을 때 일어났고 나중에 또 갑신장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깃불을 켜놓고 잠을 잤고, 지금은 뭐 청와대도 다 불 켜놓죠. 이게 뭐가 문제라고 씹어놨어요. 왕후 정치적 발의로 각계각층의 양반들이 고종과 왕후 주변으로 몰려들어 근황 세력이 되는 것까지도 두려운 나머지 왜곡 비방하고 있다. 자기들 쪽으로 몰려들어야 되는데 왕비 쪽으로 몰려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씹는 거죠. 각계각층 양반들이 왕비의 총애를 얻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궁중에 모여들면 왕후가 아무나 발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력자를 발탁했지 애국자를 아무나 하지 않았다. 또 왕후의 매우 비판적인 황현도 왕후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명성황후는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데다가 사실을 기억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조정의 헌장과 전고나 당색의 근원과 계파, 누구가 남인, 동인, 서인의 후손이라는 거, 문보로 고하까지 모두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무릇 소론과 남인의 당파 싸움에서 강한 입장을 세운 가문은 일절 배척하고 인현왕후에게 충성을 다한 자손들은 비록 자업을 잃고 떠돌아다닌다 해도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어 인현왕후의 자손을 이제 챙긴 거죠. 황현의 이 말을 중시하면, 이 황현이 한 말이야. 6일준의 저 비방이 철두철미한 악의적 왜곡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일준의 비방은 지금 오늘날 민비를 비방하는 대한민국 사람 대다수의 비방이나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그게 친일파의 비방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방을 같이 하는 사람, 우리 서국장 전해주시오. 또한 왕비가 무대 보고 있을 거예요. 서국장 잘 봐. 또 왕비가 무당하게도 총애를 베푼 것이 무슨 허물인 양 말하는 대목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무왕을 신뢰하는 왕비나 샤머니즘이나 6일준의 기독교적 편견을 제하고 종교 철학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종교적 신앙 현상이다. 오늘날 종교학에서는 무당의 종교나 기독교인의 종교나 같이 봐요. 같이 종교적 현상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지가 기독교니까 무당을 섬겼다는 거 또는 뭐 돈 줬다는 것은 대단히 나쁘게 묘사하고 있죠. 지금도 무당을 하는, 강금실 엄마는 무당이었어요. 강금실 법무장관 엄마는. 그러면 나쁜 건가? 그 다음에 근데 6일주는 박영호도 싸움이 나요. 그랬을 때는 또 왕비에 붙어서 또 아부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데 이제는 왕비를 적대해가지고 앞뒤 앞면 궤변으로 왕후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개혁을 시작한 일에 인용해요. 6일준 말이야. 한국은 당장 변해야 되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국왕과 왕비에게 얘기했고 국가와 그들 자신을 위해 개혁의 벗이 되어달라고 간청했다. 왕비는 개혁이 진행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나라의 정치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적어도 개혁을 기뻐했다는 건 개혁파란 소리잖아요. 이 나쁜 놈의 입에서도 똑같이.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거짓말로 몰아요. 그녀는 약속을 무시하고 간사하고 악의에 찬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 그녀는 러시아 공사와 비밀리에 접촉해 도움을 청했고 또 기독교의 개종에 선교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여기서 러시아 공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이 말은
러시아 공사와 무슨 외교적인 전쟁을 벌린 거죠. 외교전을. 그래서 삼국가슴을 끌어들인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냄새는 맡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친일 괴뢰들이 살치는 데 눈 감고 있다가 삼국간서부 틈새에 나타나자 사활을 걸고 힘겨운 인하 척의 투쟁에 나선 왕후를 조선인으로서 6.1준이 도와주기는커녕 이것을 약속 파기나 거짓으로 왜곡하는 것을 보면 그는 명실상부한 친일 괴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민비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말은 여기서 나온 말들이고 이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반복하는 건 친일 괴뢰의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서국장. 그리고 왕후를 무당과 점쟁이를 믿는 사람으로 비방하다가 근거도 없이 앞뒤가 맞지 않게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무고하는 것에서 우리는 6.1준의 사악함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인격 파탄적인 사악성은 그가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에게도 외인들처럼 왕후 수위를 대원군의 범행으로 거짓말하고 정당화하는 데서 절정에 다른다. 시청자 여러분, 이 책은 제 책인데 갑오회랑과 아간망명이라는 책이에요. 갑오회랑과 을미외변, 아간망명이 세 가지를 다룬 책입니다. 마이크. 이 책에 528페이지에서 학술적으로 써져 있는 거니까 혹시 학술적인 논거와 전거가 필요한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살 돈이 없으면 동네 도서관 많잖아요. 거기다가 신청하면 공짜로 와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높은 공부하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 혼자만 독점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모든 시골에도 다 있습니다. 뭐 비싼 책 보라고 한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기를. 왕비는 지난 가을 6.1준이 또 고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개혁가들을 모두 다 살해해버리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에게 발각되었다. 대원군은 일본 공사와 협의해 일본인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얻어 그녀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실행되었다. 이게 마치 이놈이 대원군이 민비를 시해한 것처럼 쓰고 있어요. 이 완전히 나쁜 놈이죠. 하지만 대원군이 이 문제를 일본 공사와 협의하고 공사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청한 것은 큰 실수였다. 그러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자가 이제 대원군이 모든 업무 주동이고 일본군의 도움을 얻어갖고 죽인 걸로 이제 대원군한테 덮어 씌우는 것 같은 느낌. 예, 미우라의 말하자면 조작 시나리오 있지. 그거대로 이놈이 써는 거예요. 일본공사 우치다조차도 우치다는 서울공사의 그 영사였거든요. 일본 대사관에 소속된 뭐라고 그러냐면 인용 역사상 고급 미중의 흉악을 저지른 것이라고 개탄한 왕후 시의 외변을 흉도 6.1준은 그것이 실행되었다는 말을 무정하게 기술하고 일본 정부와 자기들의 범행을 완전히 대원군에게 뒤집어 씌우고 왕후가 모든 친일 계획파를 다 살해해버리려고 했다고 무고하고 있다. 그러나 1985년 11월 8일 6.1준은 윤치호에게 왕후 폐하가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세 사람은 자기 6.1준, 서강범 그리고 윤치호였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윤치호는 나는 6.1준이 거짓말 기술에서 종종 무리를 범하는 것을 저어한다. 윤치호도 친일파예요. 같은 친일파가 이 친일파를 거짓말쟁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과 쓸모있는 사람이 거짓말에 대한 무절제한 탐닉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이고 있다. 윤치호의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쓰여진 일기거든요. 윤치호는 6.1준이 자신의 거짓말 능력을 자랑하기까지 한다고 말한다. 인용 6.1준이 자부하는 가장 멋진 일 중에 어떤 것은 기만의 일이다. 남을 속이는 일. 그는 원칙, 습관, 자극이 심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가 거짓말을 영광스럽게 하고 고집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직을 고수하는 사람보다 거짓말로 더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성공한 것은 전부 거짓말로 성공했다고 윤치호는 같은 친일파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쟁인데 6.1준의 거짓말 속에서 세계 역사상 최악의 악료로 왜곡된 왕후에 대해 카르네예프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그러면 외국인은 어떻게 보는지. 왕비는 많은 능력을 갖춘 강한 성격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국정 전반에 걸쳐 빠르게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대원군의 관계는 한때 좋았지만 그녀가 왕비가 된 후 곧 악화되기 시작했다. 왕비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대원군은 국정 전반에 걸쳐 모든 섭정권을 잃어버렸고 정치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왕비는 동양의 관점에서 볼 때 교양이 풍부했으며 조선뿐만 아니라 동양권의 모든 나라에서 한문에 가장 능통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니까 남녀 가리지 않고 한문에 가장 능통한 인물로 한시도 제일 잘 알고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조선이 일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유럽식으로 문명하고 개화하는 것을 지지했다. 일본어 지지 그 도움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개화를 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니까 개화보다는 먹는 데 관심 있는 놈이니까 피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 올바른 노선을 가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뜻대로 조선을 통치하고 싶어 했던 일본들의 눈에는 이 결단성 있고 현명한 왕비가 좋게 보였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민비가 시해된 이유를 이것을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죠. 왕비는 동양의 관점에서 볼 때 교양이 풍부했으며 조선뿐만 아니라 동양권의 모든 나라에서 한문에 가장 능통한 인물이라는 평은 동아시아의 물정을 모르는 러시아 장교 거칠의 평가가 아니다. 왕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황현조차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용에서 왕후는 문사에 통달했고 인용문이에요. 백관의 장주가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다 열람했고 상소문이 있으면 다 그걸 봤어요. 백가문초 다른 말로 당송 8대가 8대 문장과 문초라는 것을 줄여서 말했는데 이걸 읽기 좋아해서 일찍이 북경에서 좋은 판본을 구입했다고 쓰고 있다. 또 왕후의 경전, 공자 경전을 아는 실력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참 재미있는데 윤치호 앞에 나온 윤치호 놈이 이제 맨날 영어만 공부하고 천주교 그 기독교만 믿고 그러는데 변법을 시행한 초에 그러니까 개혁 정책을 시행한 초에 장차 태묘에 고유하려고 왕이 국내부에 영을 내려 고유문을 지어오게 했다. 정만조가 참석관으로서 기어 올렸다. 첫 구절에 하늘이 종사를 도우사라는 구절이 있었다. 윤치호가 임금께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천주교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하늘이 도우사 하늘은 서구인들이 지적하여 조선도 천주교를 믿는 나라냐라고 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중궁 민비가 크게 웃으며 손가락을 꼽아 헤아리며 말하기를 시경에 하늘을 믿고만 있기 어렵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 천주교의 천주란 말인가. 또 시경에 하늘은 맑아서 두려운 것이라고 한 것이 어찌 천주이겠는가. 또 주역에 하늘의 운행은 강건하다고 했는데 이 어찌 천주를 가리키는 말인가 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고소를 두루 드는 것이 하나가 아니었다. 민비가 여러 고소를 들으면서 윤치호를 면박을 준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대는 참으로 무식하구나 라고 하니 윤치호가 얼굴을 붉히고 대답하지 못했다. 중궁이 총명하고 달통함이 이와 같이 자명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황현이가 좋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종과 민비를. 고종의 황후 칭송은 자기 부인을 사후에 회상해서 하는 말이므로 신빙성이 덜하지만 국왕도 왕비를 황후로 추전해 책봉하는 조서에서 유사하게 묘사한다. 황현하고 고종은 만나 적도 없고 서로 고종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황현은 계속 고종 비판하는 사람인데 내용이 똑같아. 왕비를 평하는 내용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민비 갖고 시비를 많이 걸어서 내가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다 읽고 다니지 못했어. 무식해 갖고. 생각한데 왕후 민씨는 영특하고 슬기로우며 착하고 온인하고 단장은 단정하다는 뜻이에요. 훌륭한 여성으로 거듭 간택되는 경사가 거듭해 왕실의 부인이 되었다. 우리 김찬숙 센터장도 단정한데 아름다운 신정왕후를 계승해 정성과 효도가 두터웠고 종교를 공손히 받들어 엄숙하게 게을리하는 일이 없었다. 궁중에서는 새벽부터 정사에 부지런해야 한다고 짐을 일깨웠고 태자를 낳아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복이 깃들게 했으며 경서와 역사를 널리 알고 옛 규례와 익숙해 나를 도와 궁중안을 다스림으로써 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려운 때를 거듭 만나서 온갖 근심을 다 맛보았으며 사변의 대처에서도 경도와 건도에 합치되었고 황후로서의 위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을 편안한 대로 인도해 태평의 기반을 다졌으니 어찌 거룩하고 아름답지 않겠는가. 내가 임금 자리에 오른 지 32년이 되는 을민월 8월 20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국내 병고는 불측스러운 것이어서 만고에 없었던 일이다. 원수를 갚지 못한 채 상내의 예제가 기간을 넘겼으니 나의 슬픔과 동궁의 애통함은 끝이 없다. 생각한데 오늘날 왕업을 중국에 자주국권과 기강을 찾은 것은 실로 곤탁, 즉 황후 생각을 곤탁이라고 불렀어요. 황후 생각의 보필이 있어 성공한 것이다. 대한제국이 쓰게 된 것은 황후의 이런 영특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고종조서에 두드러진 대목은 고종이
왕후의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대한제국 건국 후 성공을 왕후공으로 돌리고 있는 점이다. 실로 왕후는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불러일으켜진 만백성의 공분과 춘추대의의 설치감정에서 나온 칭제상소 열기로 대한제국을 세운 것이다. 춘추대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비록 3년 동안 상복을 입지만 이런 경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죽이지 못하면 죽일 때까지 상복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년도 갈 수 있고 40년도 갈 수 있고 그걸 춘추대의라고 그래. 근데 국모를 죽였잖아요. 춘추대의를 가지고 설치는 설욕 감정이죠. 그 치욕을 씻어내려는 감정에서 대한제국을 세운 것이다. 그래야 고종이 조선 역사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황제가 된 왕이라면 명성황후는 조선 510년의 역사 속에서 명mar한 왕비들 가운데 최초 황후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외국인 카르나요프, 좁쌀양반 같은 시골 양반 황현, 그리고 고종은 이 유일무이한 황후 박식한 경전이해와 그녀 타고난 총명과 도덕적 성품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 조정 비판가, 고종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본질적으로는 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6.27 말을 믿어야 돼. 이 세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세 사람 말을 믿어야 돼. 따라서 이런 것을 깡그리 몰고 황후에 대한 왜곡 비방에 골몰하는 6.1진의 저런 사악한 언설과 시혜를 두둔하는 그의 기만적인 논변 속에서 왕비는 자신이 늘 견제당하지 않은 채 이기심에 탐닉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의 시혜 직전 발언에 감춰진 극악무도한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지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일본 놈들이 민비를 시하기 전후에 끊임없이 암탉을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일본 신문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해요. 을미의변 전의 보도는 민비를 죽여도 된다고 하는 정당성을 일본 국내적으로 백성들에게 그걸 얻어내려고 한 거고, 이제 죽인 뒤에는 정당화하려고 한 거라고 나는 보는데,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그 주왕 앞에서 말했던 은나라 마지막 완 폭군의 주가 달기의 말만 듣고 신하들을 막 구워 삶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한 것을 들어서 암탉이 불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무왕의 혁명 포고령 안에 선언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생긴 속담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없어졌고 갑자기 일본 놈들이 꺼내가지고 그런 거 한국에서는 전혀 보도된 바 없어요. 한국에서도 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그런 말은 있지만 거기서 유래된 건가요? 유교 국가에서는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아요. 달기란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경국지색이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다 여자들이 미웠는지는 모르지만 경국지색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 놈들이 이걸 끄집어내서 민비를 이제 탄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시아버지하고 싸웠다고 해서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시아버지하고 싸운,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시아버지하고 싸운 며느리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살해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을 계속하면은 그건 친일파야. 그러니까 민항우가 굉장히 영리하고 또 똑똑하고 직관적이고 이런 면이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고 애국자였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은 과연 암탉이 울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암탉이 정치를 하면 정치에 개입하면 나라가 망한다는처럼 말 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과연 개입을 하더라도 민항우가 고종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적이 있냐?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고종을 도와서 정치를 하려고 그랬고, 고종을 돕는다는 자기 왕비의 지위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정치를 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로서는 그 조대비 이후에 조대비가 한 5년 정도 그 정치에 개입을 하죠. 그 고종으로 만들어준 조대비, 대원군을 10년간 섭정할 수 있게. 대원군이 10년 중에 5년간 시행한 모든 뭐 그런 경복궁을 재건하고 뭐 그다음에 서원을 철폐하고 개혁 정책은 그 이전에 조대비가 자기 남편이 세자였을 때 세자 정치를 3년 하거든요. 그 3년 할 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못 오고 남편은 결국 병사했고 그 혼자 안동개비 씨 틈새에 그 조대비로서 살아남았다가 결국은 권력을 잡게 돼서 잠시 잡은 거죠. 왜냐하면 수염청전의 권한 기한 그때 대원군을 지목해서 그 두 번째 아들을 왕을 만든 사람이 조대비인데 조대비가 잠시
잠시 정치를 한 적이 있어요. 여성 정치가로서 1호죠. 근데 그 양반은 이제는 20살이 됐을 때, 왕이 20살이 됐을 때 모든 것은 중궁에게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완전히 물러나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이 양반을 다음에는 민비가 정치를 한 거예요. 애국적인 정치를 했는데, 그 정치를 하면은 안 되는가, 앞에도 선례도 있고 뭐 안 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19세기는 전 세계는 여성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9세기는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전 세계의 제국주의 영국 제국으로 전 세계를 다스렸고, 옆에 나라 중국도 서태후가 왕권을 찬탈해 가지고 황후로서 서태후라고 부르듯이 거의 황제로서 다스렸어요. 대단히 오랫동안. 그걸로 나라가 이제 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악한 서태후 같은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을 죽이고 또 아들도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도 죽여버리고 이런 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아니고, 남편을 돕는 왕후의 지위를 벗어난 적이 없이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19세기는 여성들의 정치 시대였다는 말로 답하려고 생각해요. 그냥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면, 육일준이가 서유견문록이라는 자기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개화와 관련해서, 개혁과 관련해서 과한 자는 왜곡이면 진선하다, 아주 선하다라고 하야 자기 나라의 여한 사물이든 다 아름답지 않다고 하며, 이심하기에 지혜에서는 아주 극심하게 가서는 왜곡의 경황을 칭도하여 자기의 나라를 만모하는, 아주 모멸하는 패속도 유한이 있으니 이를 개화당이라 일컬으나 이것이 어찌 개화당이래요. 기실은 개화의 죄인이라. 불구반 자는, 못 미치는 자는 외국인이면 다 오랑캐라고 한다. 개화하는 도에 이르러서는 과한 자의 폐하가 불구반 자보다 심하니, 그러니까 반개혁파보다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기고는, 그 이유는 무타라, 다름이 아니라, 완전히 한문이에요. 그냥 그 각주만 우리말로 다루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말로 막 바꾸면서 읽습니다. 과한 자는 그 나라를 유태롭게 함이 아주 빠르고, 불구반 자는 그 나라를 유태롭게 함이 좀 지하기 때문에 이 빠른 놈, 과격한 개혁파가 더 위험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지는 지금 과격한 개혁파인데, 지가. 그래서 육일주는 자신이야말로 외국 문물을 무조건 진선하다고 하고, 우리나라 문물은 다 불미하다고, 아름답지 않다고 하며, 외국어 장점을 들어 우리나라를 교만하게 모멸함으로써 국왕을 능멸하고 국무시에 가담하여 우리나라를 급속하게 위태롭게 만든 개하의 대역적 죄인이다. 자기 말에 따르면, 육일주는 자신의 말에 비춰봐도 서도 서기 일도 일기론적, 서쪽의 도와 서쪽의 기술로만, 일본의 도와 일본의 기술로만 개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친일 개화파들이 줄곧 의병운동을 벌여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동도 동기론적인 유정척사파 보다 더 위험한 일제 괴뢰였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둘 중에 하나, 수구파와 이 친일 개화파를 선택을 하면 지 말로도 수구파를 선택해야 되는, 나라를 지킬 수는 있잖아요. 나라가 개혁은 못하더라도 이런 말이고, 고종은 개혁도 하고 나라도 지키려고 한 두 가지를 다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중에 민비는 그걸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네 사람, 육일준의 민비 비방과 이 황현, 가르네프, 우리 고종의 이 세 가지 말이 완전히 다른데, 이 세 사람 말은 본질적으로 상통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민비를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료에 입각해서 정확히 판단할 때 일본 놈들이 만든 소문이나 정배석이 쓴 운영공부 본 같은 그런 이상한 쓰레기 소설을 읽고 민비를 탓해서는 안 된다. 그 친일파의 판단을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자, 뭐 질문 혹시 또 있어요? 여성으로서 질문 있어요? 오늘 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듣게 되니까 머리가 띵한 느낌이에요. 명성황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동안 명성황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뭐 크게 잘한 것도 없고 그냥 말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람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명쾌하게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평 있는 그리고 가장 공신력 있는 기록은 내 거 이상의 기록은 없어요. 내가 다 찾아본 바로는 나머지는 그런 소설 나부랭이들을 이들이 짜모은 것들입니다. 교수님 거기에 나오는 영어를 다 직접 번역하신 영어도 거예요? 번역하고 한문도 번역하고 다 그런 거. 아유, 천재씨야. 천재는요. 천재. 무식한 세 사람이 모였고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놀라운 예. 사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자 역사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종의 아관 망명에 대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